책을 너무 좋아하는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 소녀는 자신의 꿈과는 너무 다른 삶을 살았어요. 나이가 든 후 소녀는 생각했습니다. 해보고 싶은 걸 해보자. 현실에 밀려난 책에 대한 그리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본질을 벗어나지 않는 요약, 봉순이 언니 시작하겠습니다. 군 말, 도봉산에 순두부를 직접 만들어 파는 순두부집이 있습니다. 내가 야채를 가져가면 야채를 팔아주셨고 애터미를 들고 가면 애터미를 팔아주셨습니다. 이번에 유튜브를 한다고 하니 책으로 봉순이 언니를 추천해 주셨습니다. 덕분에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누님 같은 봉순이 언니를 다시 만날 수 있었습니다. 삶에 지칠 대로 지쳐 머리가 약간 이상해진 상태에서도 희망이란 눈빛을 버리지 않았던 봉순이 언니를. 봉순이 언니, 지은이 공지영. 봉순이가 또 없어졌단다. 애 넷을 두고 떠돌이 개장수하고 눈이 맞은 것 같다는데 세상에. 엄마의 전화를 받고 나는 갑자기 운명론자가 되어버리는 것 같았다. 그가 다시 태어나기 전에는 절대로 운명의 소나기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생각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언니가 넷이나 되는 아이들을 버리고 도망을 쳤다 한들, 설사 도망을 치다가 죽었다 한들 슬프거나 회환에 졌거나 하는 것들이 대체 무슨 소용이란 말일까? 우리의 몫은 닥쳐온 운명 앞에서 황망해하면 되는 것일 터인데. 봉순이 언니는 처음엔 의붓 아버지에게서 도망쳤고 교회 집사네 집에서 도망쳤으며 세탁소 총각과 눈이 맞아 도망쳤고 그 다음엔 떠돌이 목수와 그리고 이번엔 개장수. 누군가 내게 묻곤 한다.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이에요. 나는 거기서 나서 거기서 자랐다. 미국 유학을 준비하고 있던 무력한 아버지와 고생 모르고 자라 이 가난이 끔찍하기만 해서 예민할 대로 예민해진 어머니. 이미 커서 초등학교를 다니던 언니와 오빠. 그리고 봉순이 언니가 있었다. 생각해보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나의 얼굴을 본 사람은 봉순이 언니였다. 나를 낳느라 몸이 약해져 버린 어머니를 대신해 핏덩이를 안고 잠을 설쳤던 것도 그녀였다. 그때 봉순이 언니 나이 13살이라고 했다. 어머니가 외가에서 경영하는 남대문 시장의 가게로 나가고 언니와 오빠가 학교로 가고 안집조차 비어지면 그 마당엔 늘 봉순이 언니와 내가 남았다. 그때 아직 작았던 내 손톱이랑 발톱에 봉숭아물을 들여주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내가 언니 곁을 떨어지지 않으려 했던 이유는 다른 데 있었다. 봉순이 언니는 언제나 이야기를 들려주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그렇게 돼갖고 걔는 아무것도 모르고 새어미가 시키는 대로 심부름을 갔단겨. 착했으니까 무서운 것을 꼭 참고 설라무네. 엄니 심부름 갔다 와시오. 그런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인겨? 사람도 없는디 문이 스르르 열리는 거요. 언니는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귀여워 못 견디겠다는 듯 웃음을 잔뜩 참은 얼굴을 감추며 내게 말했다. 그날 저녁 언니와 오빠 그리고 봉순이 언니까지 식구수대로 밥을 푸고 어머니는 저녁 생각이 없다시며 나를 들추업고 모래내 이모댁을 가셨다. 그래, 봉순이 그 철없는 것이 솥이 텅텅 빈 것도 모르고 언니가 먹을 밥까지 다 먹었단 말이야? 어떻게 하니? 그 나이에 저도 배가 고프니까 모른 척 하는 거겠지. 저번 주인집에서 그렇게 애를 굶겨놔서 걘 밥이 하늘이야. 세상에 그 집도 그렇지. 교회 집사라는 사람들이 집도 멀쩡하게 살면서 애를 굶겨? 있는 사람들 무섭지. 게다가 애를 얼마나 팼는지 옷을 벗겨보니까 맷자국이 뱀처럼 온몸을 휘감아가지고는 성한 데가 없는 거야. 하지만 또 생각해보면 봉순이 그것도 당돌해. 그때 고작 11~12살 아니요. 어떻게 언니를 쫓아서 도망올 생각을 다 했을까? 먹고 살기도 힘든 집에 말이야.
사람이 그리웠겠지. 나는 봉순이 언니 얼굴을 떠올렸다. 떠오르는 봉순이 언니는 참 뭉툭한 얼굴을 가지고 있었다. 어렸을 때 물마마를 알았다던가 살짝 얽힌 얼굴, 쌍꺼풀 없이 두터운 눈꺼풀, 뭉툭한 코, 아랫입술이 윗입술보다 더 삐져나온 입 매무새. 언니 얼굴 어디에도 도망치는 자 특유의 당돌함은 없었다. 아무튼 세상 사는 게 말이야. 없는 사람이 없는 사람 심정 아는 거지. 있는 사람들이 무섭다니까. 돌아오는 길은 캄캄했고 멀었다. 엄마, 봉순이 언니는 우리 식구 아니야? 밤이 이슥해서 걸음을 서두르는 어머니에게 끌려가듯 걷다가 내가 물었다. 아니긴 우리 식구지. 그런데 어디에서 어디로 도망친 거야? 아무 일도 아니야. 봉순이는 우리 식구야. 짱아, 저기 별들이 참 곱지? 어머니는 하늘의 별을 가리키셨다. 나는 봉순이 언니 이름 금세 잊어버리고 어머니를 따라 하늘을 올려다 보았다. 그러는 사이 우리 집에는 변화가 생겼다. 아버지가 돌아오신 것이었다. 언니는 주인집 식모가 상을 가지고 안방으로 들어간 사이 부엌 구석에서 무언가를 쓱 손으로 집어내더니 서둘러 우리 집 쪽으로 걸었다. 언니는 잇몸이 빨갛게 드러나도록 씩 웃으면서 소나기를 폈다. 저게 돈벌레요. 저것이 득식을 거리는 집은 돈이 꼬이게 되어 있디야. 안집 정자가 내가 저걸 훔쳐갈까봐 눈에 불을 켜고 있었는디? 지금은 온갖 약을 다 뿌리며 퇴치해야 할 바퀴벌레가 바로 그것이었지만 그 당시에 그 생명체들은 참으로 매력적인 것이었다. 봉순이 언니는 예전에 아버지가 붙여온 사진 속에 있는 자동차를 보며 이제 아버지가 돌아왔으니 우리는 이런 차를 타고 다닐 거라고 말했다. 하지만 돌아온 아버지는 몹시 피곤한 기색이었다. 고모들과 어머니의 눈에 실망의 빛이 역력했다. 아버지가 돌아온 그날 언니는 결국 서서 밥을 먹었다. 하지만 서서 밥을 먹으면서도 언니는 손을 뒤로 돌려서 내 입에 녹두전이며 물에 씻은 김치에 싼 조그만 제육을 넣어주었다. 내게 남은 것은 봉순이 언니 뿐이었다. 그녀는 나와 마주친 최초의 세계였다. 아버지가 돌아오고 봉순이 언니가 가져다 놓은 새까만 벌레들이 우리 집 낡은 문틈으로 사라졌어도 우리 집은 부자가 되지 않았다. 아버지를 받아줄 취직 자리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런 아버지의 마르고 단정한 실루엣이 불빛에 비추어지자 나는 아버지가 신성일보다 잘생겼다는 생각을 처음으로 했고 그런 아버지에게 내가 너무 야멸차게 대한 것이 좀 후회도 되었다. 아버지는 은행 보증을 잘못 써서 몰락한 할아버지 아들이며 지금은 남대문에 큰 점포를 가지고 있는 처가떡에 유학까지 마치고 돌아온 그러나 오기와 자존심을 가진 유교 집안의 장자. 그러면서 또 한편 현실 속에서는 한없이 무력한 후진국의 젊은 지식인이었다. 나는 예전처럼 아버지의 눈을 피하지 않았다. 짱이야, 오늘 기분인데 아빠하고 드라이브 할까? 봉순이 언니 얼굴이 환해졌다. 그래, 봉순이 너도 타자. 아저씨가 오늘은 기분이다. 아버지는 택시 안에서 나를 아는 채로 여기가 서소문이다. 여기가 남산이다. 말해주셨다. 우리 짱이는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지. 세상은 변할 거다. 남자들도 하지 못하는 일을 하는 훌륭한 여자들이 많이 나올 거야. 너는 꼭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아버지는 여전히 봉순이 언니 품에 안겨있는 내 졸리운 궁둥이를 두드리며 말했다. 언니의 벌레가 효과가 있었는지 모르겠다. 아버지가 드디어 취직이 된 것이었다. 외국인 회사라고 했다. 월급도 많이 주고 자동차도 주었다. 우리는 제법 큰 한옥으로 이사를 했다. 봉순이 언니에게 생전 잔소리를 하지 않던 어머니가 신경질을 내기 시작한 것도 그 무렵이었다. 어머니는 다우다 한복이나 융으로 만든 몸빼를 벗고 길다란 월남 치마를 입고 갑자기 동창들을 만나러 다니기 시작했다. 그러므로 그 이후 내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서 어머니는 언제나 부재중이었다.
우리 집 작은 방에는 다른 사람들이 새들어 살고 있었다. 아랫방에 그 집 어머니와 아버지가 일을 나가면 6살, 3살 정도 아이들이 둘 있었다. 어느 날 그 아이들이 개구리 뒷다리 조린 것을 먹어보라고 주었는데 나는 그것을 아무런 저항감 없이 받아먹을 수는 없었다. 그러자 그 아이는 나의 소꿉놀이를 부수고 나를 때리기 시작했다. 이 씨팔년이 네 가게에서 풀을 받고 지랄하고 있으니까 방앗개비가 그래도 튀지, 이 망할려나. 주먹으로 맞은 뺨도 뺨이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욕 때문에 나는 얼어붙었던 것이다. 그제야 나는 봉순이 언니 부재를 처음 깨닫기 시작했다. 아랫집으로 이사온 후 멍해졌던 언니는 요즘 부쩍 내 곁을 사라지는 일이 잦아졌던 것이다. 언니 없이 나는 처음으로 부당한 세상과 대면했다. 재수 없는 주인집 딸년 우라질 하며 그 아이는 침을 내뱉었다. 들어오던 봉순이 언니가 쫓아가서 그중 한 아이를 패주었고 나를 끌고 수도가로 가서 닦아주었다. 그 후 나는 늘 혼자였다. 내 곁에 있던 봉순이 언니도 사라지고 없었다. 아랫동네로 이사온 후 언니는 연애를 시작한 것이었다. 봉순이 언니는 밤마다 라디오 앞에 앉아서 이미자의 노래를 삐뚤글씨로 받아 적고는 그것을 연신 불러보고는 했다. 나는 이제 봉순이 언니와 나 사이에도 어떤 거리가 마치 내가 더 이상 언니 등 위에 업히기에는 너무 커버렸듯이 어떤 거리가 생긴 것을 알았고 이제 봉순이 언니 없이 이 악의에 찬 눈동자들을 향해 이 세상의 첫 걸음마를 혼자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어슴풀에 깨달았다. 치기장난할 사람 여기 붙어라 여기 붙어라. 골목에 흩어져 놀던 아이들이 모여들었다. 아이들이 가위바위보를 할 때 나도 끼어들었다. 하지만 아침 무렵부터 긴 여름해가 저물도록 나는 내내 술래였다. 그리고 한참 후 나는 알았다. 아이들이 머리카락이라도 보일까 꼭꼭 숨어있는 것이 아니라 모두 지붕이 낮은 그들의 집으로 돌아갔다는 것을. 내게는 양과자도 있고 레이스 달린 원피스도 있으니 언제나 술래로 세워놓아도 괜찮을 거라고 그들은 생각한다는 것을 그때 깨달았어야 했다. 인간이 가진 무수하고 수많은 마음갈래 중에서 끝내 내게 저기만을 드러내려고 하는 인간들에 대해서 설마 희망을 가지지 말아야 했다. 이 진리를 깨달은 것은 그로부터 30년이나 지난 후였다. 나는 다시는 그 아이들과 놀지 않았다. 봉순이 언니는 가끔 미자 언니네 집으로 놀러 가곤 했다. 하지만 봉순이 언니는 예전과는 달리 이제 미자 언니와의 대화에 나를 끼워주지 않았다. 그 집에는 진귀한 것들이 많았다. 그리고 그 집 아들이 썼다는 서재에 꽂힌 가지가지 책들. 그래서 병식 씨가 어떻게 했어? 미자 언니가 말했다. 주인집에 말려서 집을 사내라고 하랴. 나보고 그 집에서 뼈 빠지게 일해주었으니까 세탁소 차릴 돈이라도 만들어서 나오라는 거요. 그래, 해달라고 해봐. 짱이 엄마가 그 정도는 해줄 것 아니니? 어차피 네가 월급 받고 그 집에 있었던 것도 아니고. 이야기가 들리는 동안 나는 아마도 잠이 들었던 것 같다. 낮잠에서 깨어나 마주친 이 세상은 아주 낯설었다. 사랑하는 누구와 함께 있어도 모두 고와 같은 그 어스름의 시간. 그래서 나는 울었고 봉순이 언니는 잠에서 깨서 우는 나를 귀여워 죽겠다는 듯이 꼭 안아주었다. 아직도 봉순이 언니는 내가 서러울 때, 내가 따돌림 당할 때, 내가 혼자 외로울 때 나를 안아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엄마였고 언니였고 그러면서 친구인 그녀는 내 첫사람이었다. 하지만 그날 밤 내가 다시 살풋 잠에서 깨어났을 때 봉순이 언니는 이불 속에 없었다. 처음 있는 일도 아니었다. 몇 번이나 일어나서 어머니 방으로 건너가고 싶었지만 그럴 수는 없었다. 그러면 내 무서움은 가시겠지만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 부재를 알게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나는 차라리
혼자서 무서움을 참는 편을 택했다. 나는 그 후에 혼자서 미자 언니에게 놀러가곤 했다. 미자 언니는 잠시 나를 바라보며 망설이는 표정을 지었다. 너도 펴봐. 맛있어. 썩 내키는 일은 아니었지만 그렇게 겁도 나지 않았다. 나는 그것이 무슨 의미였는지 알고 있었다. 미자 언니는 나로 하여금 공범이 되게 만든 것이었다. 봉순이 언니가 들어섰다. 나를 데리러 왔던 봉순이 언니는 마루에 놓인 담배꽁초를 보자 얼굴이 굳어졌다. 아까 연탄 배달하는 아저씨가 왔었거든. 미자 언니는 물어보지도 않은 말을 중얼거리면서 슬그머니 잿더리를 마루 한쪽으로 밀어놓았다. 봉순이 언니는 마치 나를 혼내기 전의 어머니 같은 표정을 짓고 있었다. 왜 그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어? 언니가 없으니까 심심해서 거기 갔단 말이야. 어딜 돌아다니다가 이제 와서 왜 그런 표정을 하고 야단이야. 나는 이제 서러워서가 아니라 전략적으로 울었다. 봉순이 언니는 서럽게 우는 나를 딱하게 바라보더니 말했다. 울지마 짱아. 대신 너 다시는 미자네 집까지 마라. 걘 말이요. 질이 안 좋은 애요. 알았지? 그날 밤 방에서 막 잠이 들려고 하는데 봉순이 언니가 부스스 일어나는 게 느껴졌다. 에구 깜짝이야. 왜 안 자고 있어? 어여 자. 언니가 자꾸 일어나니까 못 자잖아. 참 내가 애기들 보다 너처럼 잠 안 자는 애긴 처음 봤어 야. 좋아. 오늘 딱 한 밤만이요. 그럼 언니랑 같이 가는겨? 대신 이건 이 세상 누구한테도 비밀로 해야 하는 거요. 알았지? 좋아. 생전 보지도 못한 미지의 세계로 모험을 떠나기라도 하는 것처럼 나는 흥분해 있었다. 어이! 잠시 후 나의 짐작대로 병식이라는 세탁소 총각이 나타났다. 그는 입에 담배를 물고 봉순이 언니에게 턱짓을 해 보였다. 그러자 봉순이 언니는 그의 담배에 불을 붙였다. 잘 붙여야지. 머리카락 탈 뻔했잖아. 병식이라는 총각은 갑자기 실격질적으로 말하며 언니 머리를 쥐어박았고 언니는 쥐어박히고도 뭐가 좋은지 머리를 감싸지고 빨간 잇몸을 드러내며 히히 웃었다. 웃기는 망할 기집애가. 막상 가까이서 그가 하는 꼬락서니를 보니 기가 막혔다. 나는 이제 아버지하고 노는데 더 정신을 팔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주었다는 아버지의 일제 도요타 크라운 차는 검고 반짝하고 멋있었다. 처음에 아버지가 놀러 가자는 말을 꺼냈을 때 봉순이 언니는 새 옷을 갈아입으며 들떴다. 하지만 어머니는 말했다. 너까지 가면 집 볼 사람이 없잖니. 어머니는 정말 집을 봐줄 사람이 없어서 언니를 데리고 가지 않았던 것일까? 나는 이제 알고 있었다. 그건 거짓말이었다. 우리가 봉순이 언니를 두고 아버지와 첫 외출을 하는 날 언니는 어머니 말대로 느려 터지고 손재주도 없지만 억척스레 일도 잘하고 그저 심성 하나 고운 순한 봉순이 언니는 대문 앞에서 오래오래 손을 흔들어 주었다. 제가 너무 잘해주었더니 이젠 머리 꼭대기까지 올라오려고 하네. 어디라고 지가 따라나서 나서길. 어머니는 자신이 언젠가 있는 집 사람들이 더 무섭다고 말한 대로 있는 집 사람들이 되었고 그래서 무서워진 것 같았다. 하지만 내가 아무것도 모른 채 나쁜 집 주인집 딸년이 되어서 서러움을 받았듯이 봉순이 언니가 이 나들이에 함께 갈 수 없는 슬픔 역시 그녀의 잘못은 아니었다. 우리 둘 다 전혀 다른 방향이긴 했지만 무언가 불행해지고 있는 것 같았다. 집안이 발칵 뒤집어진 것은 그 며칠 후였다. 어머니 다이아 반지가 사라진 것이었다. 이상하게 가슴이 뛰었다. 무언가 내 힘으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일이 다가오는 것 같은 불길한 예감이 막연하게 나를 덮쳤다. 어머니와 어머니 손끝에서 헤쳐지던 봉순이 언니의 사물들이 뭐랄까 사냥감이 되어버린 짐승의 몸뚱이처럼 느껴졌던 것이다. 빨리 말하지 못해? 날카로운 어비 엄마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낮게 타이르는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침묵이 이어졌다. 아니에요. 치는 아니라니깐요.
그래, 네가 정 아니라니까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해보고 끝내자. 거기 옷 벗어봐라.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정말, 아줌니. 지가 뭘 어떻게 했다고요. 봉순이 언니는 우리가 쓰는 건넌방으로 급히 건너가 문을 닫았고 잠시 후 엎어져 오는 듯 낮은 흐느낌 소리가 들려왔다. 봉순이 언니의 울음소리를 나는 그때 처음 들었다. 급하게 팬티를 올려 입은 모습으로 허연 살덩이가 울고 있었다. 이불에 덮인 언니의 등이 완강해 보였다. 언니가 불쌍했고 다이아 반지가 사라졌다는 사실이 무서웠다. 같은 방에 나란히 누워 봉순이 언니를 이토록 남이라고 느껴본 적은 그때가 아마 처음이었으리라. 그리고 그 밤잠에서 깨어보니 봉순이 언니는 없었다. 아랫동네 세탁소 병식이 총각도 없어졌다. 사라진 봉순이 언니는 사라짐으로써 자신이 다이아 반지를 훔쳤다는 것을 입증해 보인 셈이었다. 모두 그녀의 배신에 대해 혀를 내둘렀다. 게다가 20도 안 된 처녀가 평판도 안 좋은 남자와 도망을 치다니. 그녀는 배신자이며 도둑이고 환양녀였다. 그러니 그리워하면 안 되는 거였다. 며칠 후 어머니를 따라 소녀가 내 방으로 들어서고 있었다. 이제 봉순이 언니는 돌아온다 해도 있을 자리가 없어졌다. 아무리 배신자라 한들 식구라 해놓고 이모네 집에 다녀오던 길에 어머니 입으로 그렇게 말해놓고 내가 그녀를 환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그 소녀는 알았을 것이다. 소녀는 이 낯선 것 투성이 풍경을 이제는 더 참을 수가 없다는 듯 훌쩍훌쩍 울었다. 나도 봉순이 언니가 보고 싶어서 훌쩍훌쩍 울었다. 미경이 언니는 그 후 다시는 울지 않았지만 늘 멍했다. 5살이라고 했지? 니는 꼭 우리 니째랑 빼닮아 브러쉬야? 미경이 언니는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어머니는 한 달 후 우체국에 다녀와서는 봐라, 니 집에 니 월급 붙였다 하고 작은 종이 쪽지를 보여주었고 그녀는 늦게까지 그것을 들여다보고 또 보다가 연필에 침을 묻혀가며 부모님 전상서라고 시작되는 편지를 쓰고 또 썼다. 그러던 어느 날 광에 달걀을 꺼내러 갔던 미경이 언니가 지푸라기 꾸러미를 들고 나왔다. 아줌니, 여기 반지 같은데 보셔요. 어머니 목소리는 벌써 떨리고 있었다. 짚히는 것이 있는 표정이었다. 맙소사, 그래, 내가 이걸, 맞아, 이걸 어떻게 한다? 어머니 얼굴 위로 당혹감에 이어 미묘함이 스치고 지나갔다. 봉순이 언니가 아니었구나. 그건 엄마였어. 생각하는 순간 어머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귀를 울렸다. 넌 또 왜 거기서 물장난을 하고 그러기를 그러니? 왜 그래? 나 손 씻고 있었는데. 어머니는 매운 손으로 내 등을 내리쳤다. 왜 등짝을 맞아야 하는 줄도 모르고 나는 어머니 손길에 쫓기듯이 집 밖으로 나왔다. 그날 밤 혹시나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를 다시 데려올지도 모른다는 희망이 내 안에서 고개를 들었지만 어머니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하고 있었다. 봉순이 언니가 그것을 훔쳤다가 제자리에 놓았을지도 모른다고. 아마도 그때 알아야 했으리라. 사람들은 누구나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미경이 언니도 사라져버렸다. 참 이상도 하네. 손을 탄 것 같지는 않은데. 그때 아래채에서 언니의 소리가 들렸다. 엄마, 큰일 났어. 옷이 없어. 준이 옷도 내 옷도 없어. 뭐? 옷이? 어머니가 공부방 쪽으로 뛰어갔다. 기가 막혀서. 아니, 반지랑 은수저랑 다 놔두고 애들 옷만 훔쳐가는 식모 얘기는 내 보다 또 처음이네. 다음날 어머니는 미경이 언니를 소개해준 어비 엄마와 함께 광주로 떠났다가 그 다음날 사라진 우리들의 옷을 커다란 보따리에 싸가지고 다시 돌아왔다. 그 후 우리 집은 쉽게 일할 사람을 구하지 못하고 있었다. 덕분에 나는 오랜만에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그러다 가끔은 아현시장에 따라갔다. 그 곁엔 개고기를 파는 안악들도 있었다.
어쨌든 그날 그 계곡이 좌판이 그토록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중에 그것이 봉순이 언니와 관련이 있게 되었기 때문일까? 아무튼 그날 봉순이 언니가 돌아왔다. 우리가 장에 다녀왔을 때 봉순이 언니는 엷은 늦가을 햇살이 비치는 문간방 툇마루에 앉아 있었다. 짱이 가서 대문 닫아 걸어라. 기가 막히다는 듯 잠시 말을 못하고 있던 어머니는 뜻밖에도 냉정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하고는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문을 걸라는 소리로 보아서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를 내쫓는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은 분명했다. 언니는 태연한 표정으로 어머니가 사온 김치거리들을 장바구니에서 꺼내더니 부엌으로 가져가 다듬기 시작했다. 저녁에 들어온 식구들 모두 여행에서 돌아온 듯 언니를 대했다. 나는 다른 식구들의 반응이 놀라웠다. 밤이 되자 어머니가 방으로 건너오셨다. 얼마나 많이 맞은 거냐?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 팔목을 걷어 올렸다. 시퍼런 멍자국, 담뱃불에 지져 옹이처럼 패어있는 겉물은 자국. 이 미친 거사, 이거사, 왜 집을 나가서는. 봉순아, 앞으로는 이 아줌마가 하자는 대로 하겠지? 내일 나랑 병원에 가자. 내가 보니까 지금 7개월이냐 8개월이냐. 너무 늦어서 받아줄 때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알았지? 어머니는 긴 한숨을 쉬며 방문을 닫고 나가버렸고 언니는 그 자리에 붙박인 듯 앉아 있었다. 시간이 한 번 흐르고 나면 누구도 예전으로 마치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태연히 돌아갈 수는 없는 것이다. 봉순이 언니는 울고불고 어머니에게 매달려 그 일만은 할 수 없다고 발악을 했지만 결국 어머니와 함께 한나절 집을 비웠고 돌아와 자리에 누웠다. 그리고 어머니는 부엌에서 미역국을 끓였다. 봉순이 언니가 돌아온 이 며칠 나는 봉순이 언니가 떠났던 그 여름보다 밤이 되는 것이 더 무서웠다. 나는 아까부터 그러려고 망설였지만 하지 못한 일을 하려고 용기를 내었다. 언니의 허리를 껴안으려 예전처럼 간지럼을 태우려고 했던 것이다. 그러면 언니의 저 피키 없는 얼굴에 조금이라도 홍조가 피지 않을까? 난 그저 예전이 짱이라는 걸 언니에게 보여주고 싶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불 속으로 들이민 내 머리 위로 축축한 피 비린내가 훅 하고 끼쳐왔다. 우리 짱이가 젤로 보고 싶더라. 짱이도 언니 많이 보고 싶었지? 당황해 있는 나를 보고 언니가 말했다. 괜찮아. 짱아 괜찮아. 다 괜찮다고. 그래. 그것은 언니가 꼭 나를 향해 하던 말은 아니었을 것이다. 생각해보면 그때 언니의 나이 19. 아마도 인생의 한 벼랑에까지 몰려갔다가 겨우 되돌아선 한 소녀의 자기 다짐이었을지도 모른다. 아버지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시집 보내려고 결심을 했다고 했다. 봉순이 언니는 이런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어머니가 외출을 하기를 기다렸다가 미자 언니네 집으로 갔다. 둘은 예전보다 더 낮고 은밀한 소리로 속살거렸다. 나는 여전히 그 집에 굴러다니는 주간지들을 읽었다. 내가 그런 것들을 읽고 있으면 가끔 봉순이 언니는 미자 언니가 피우던 담배도 몇 모금 피우고 또 때로는 격한 감정을 이기지 못하겠다는 듯이 그래도 난 진정 그 사람을 사랑했어 소리치며 엉엉 울기도 했다. 눈물을 찔끔거리는 봉순이 언니에게 면박을 주며 그러나 미자 언니도 따라 울었다. 이상한 일은 두 처녀의 울음소리를 들으며 주간지를 보고 있던 나도 공연히 따라 울었다는 것이다. 우리가 제각기 이유 없이 울고 있을 때 우리 봉순이 여기 있니?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후다다닥. 잿더리를 치우고 미자 언니는 입에 달고 있던 담배를 비벼 껐지만 대문을 연 어머니가 그보다 좀 더 빨랐다. 짱아 데리고 얼른 집에 와라. 한마디만 하고는 나가버리셨다. 하지만 봉순이 언니에게 가타부타 더 말이 없었던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바라볼 때마다 어쩌면 좋지? 하는 난감한 표정을 지었다. 글쎄 애가 바람이 단단히 들었어.
어떤 땐 나도 무서워지는 거 있지? 예전에 알던 그 봉순이가 아니야. 그래, 내가 저번에 말한 그 사람 좀 잘 알아봐라. 애 딸린 호랍이면 어떠니? 저 귀여워해주면 됐지? 어머니는 모레네 이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말하곤 했다. 이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봉순이 언니는 여전히 어머니 눈치를 살펴가며 가끔 미자 언니네 집에 가서 담배도 얻어 피우곤 했다. 언니는 다시 옛날로 돌아가는 듯했다. 어느 날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앞세우고 이른 아침부터 미장원에 다녀왔다. 아줌니 저 안 나가면 안 될까요? 아니 또 왜? 그게 무슨 소리니? 아줌마 저 시집 안 갈래요. 뭐? 짱이 봐주면서 밥하고 그냥 여기서 살래요. 봉순아, 여자는 그저 시집 가서 남편 사랑받고 애들 낳고 그러고 사는 게 제일인 거야. 더 버티기가 힘들었다는 걸 알아차렸는지 봉순이 언니는 천천히 일어섰다. 저 아줌니, 아 또 왜? 저 짱이를 데리고 가면 안 될까요? 짱이 데리고 안 가면 지는 안 갈래요. 봉순이 언니는 다시 자리에 앉으면서 때를 쓰듯 말했다. 그래라. 그러면 짱이를 데리고 가라. 데리고 가. 어머니는 체념한 듯 말했다. 아까부터 귀를 기울이고 있었던 나는 다방이라는 곳에 이제 들어가 보게 되었구나 싶은 마음에 기뻐서 해벌어진 입을 다물지도 못했다. 저 아직 식사 전이시면 어디 가서 식사라도 하실까요? 형부가 될 그 사람은 정말 할 말이 없어 죽겠다는 표정으로 물었다. 내가 봉순이 언니 스커트를 잡아당기면서 그러라고 하라고 맛있는 점심을 얻어먹고 더 놀다가 늦지막히 집에 들어가자고 고갯짓을 하지 않았다면 봉순이 언니는 나를 데리고 그냥 집으로 와 버렸을 것이다. 언니는 이 자리가 싫고 이 남자가 맘에 들지 않아 죽겠다는 표정이었으니까. 그렇다면 그것 때문이었을까? 봉순이 언니가 그날 그대로 일어서서 나를 데리고 집으로 와 버렸다면 그녀의 일생은 바뀌었을까? 처음에 이 일을 회상하면서 나는 아마 그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다른 남자를 만났다면 언니의 삶은 아주 달라졌을 거라고. 아무리 어린아이고 아무 아기도 없었지만 내가 결국 봉순이 언니 불행에 개입한 것은 아닐까. 얼마간 자책감이 들기도 했고 이토록 사소한 일이 사람의 인생을 좌우하는구나. 결국 산다는 일에는 사소한 게 없는 거구나 생각하기도 했다. 그러나 그 후 나는 생각을 바꾸었던 것 같다. 그래, 그 남자를 만나지 않았으면 봉순이 언니의 삶은 달라졌을 것이지만 아마도 그녀는 다른 방식으로 불행해졌을 것이라고. 왜냐하면 삶에서 사소한 일이 없는 이유는 매 순간 마주치게 되는 사소한 선택의 방향이 바로 그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총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사소한 그 일 자체가 아니라 그 사소한 것의 방향을 트는 삶의 덩어리가 중요하다는 걸 내가 알아버렸기 때문이었다. 무슨 음식을 좋아하십니까? 그가 말했다. 돈가스요. 여기서 조금만 올라가면 솔로몬 통닭집이 나오걸랑요. 거기서 팔아요. 나는 의기양양 앞장서 걸었다. 형부가 될 그 남자가 전혀 칼질을 하지 못하는 바람에 봉순이 언니가 돈가스를 썰어 남자의 접시에 올려주었다. 그때 나는 보았다. 그 순간, 그러니까 봉순이 언니가 남자의 접시를 끌어당기고 고기를 썰어서는 다시 그에게 넘겨주는 순간 남자의 얼굴이 붉어지고 그리고 목이 꽉 매는 듯 했던 것을, 그리고 또 전염이라도 되듯이 봉순이 언니의 얼굴 역시 붉어지고 둘 사이에 이전에는 없었던 그윽한 분위기가 흐르는 것을. 그날 이후로 봉순이 언니의 얼굴에는 화사한 빛이 돌기 시작했다. 그건 병식이라는 총각을 만날 때와는 다른 빛이긴 했다. 남자는 바쁜 와중에도 가끔 서울로 올라왔고 그럴 때마다 언니는 발그레한 얼굴로 어머니에게 정식으로 허락을 받은 채로 데이트를 하러 나가곤 했다. 이번에는 나를 떼어놓고 다녔으면 물론이다.
처녀를 데려가는 호랍이인 처지인데 그쪽 집에서 너무 서두르는 기색에 어머니는 좀 불편한 모양이었지만 어머니로서도 이쪽에 하자가 있으니 더 뻗댈 것도 없다고 생각하는 게 분명했다. 그쪽의 서두름과 봉순이 언니 달뜸으로 인해 단 몇 달 만에 결혼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봉순아, 내가 어린 널 데려다가 키운다고 키웠지만 네 마음에 맺힌 거 많겠지? 다 잊고 옛말 하면서 잘 살아라? 어머니는 말을 하다 말고 눈물을 훔쳐냈다. 흰 망사의 베일로 얼굴을 살짝 가린 언니는 어머니보다 먼저 눈물을 뚝뚝 떨구고 있었다. 사연 많은 사람들이라 그렇게 눈물이 흔했을 것이다. 울기는 왜 우니 이 좋은 날. 아줌니 은혜 잊지 않을게유. 은혜는 무슨 은혜니? 가서 잘 살면 됐지.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 눈물을 닦아주었다. 부끄러운 듯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 얼굴로 고개를 숙인 언니의 모습은 새하얀 드레스 때문이었을까? 화사해 보였다. 그랬다. 아마도 봉순이 언니 일생 중에서 가장 화사한 날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시간이 흐른다. 내가 봉순이 언니가 없는 그 여름과 그 가을 동안 무엇을 하고 지냈는지 잘 떠오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해 가을이 가고 겨울이 아직 오지 않았을 무렵 봉순이 언니는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언니의 배는 봉긋하게 불러 있었다. 그래도 친정에 다니러 오는 건데 봉순이 온 김에 고사나 지내야겠다. 어머니는 떡접시가 놓인 곳마다 다가와 두 손을 동그랗게 모아 아치 모양으로 허공의 모든 것을 끌어모으듯 합장을 했다. 어머니의 뒤를 따르며 봉순이 언니도 나도 그렇게 했다. 어머니는 무엇을 빌었을까? 봉순이 언니는 무엇을 빌었을까? 그녀의 말대로 세상 태어나 처음 느껴보는 이 따뜻한 행복을 깨지 말아 달라고 했을 것이었다. 언니가 어머니가 주신 미역을 들고 돌아가는 날 나는 언니를 따라 나섰다. 언니의 신혼방의 벽에는 흙이 듬성듬성 드러나 있고 게다가 벽지가 않은 신문지가 발라져 있어서 놀라웠던 기억들. 그리고 한 두어 평 남짓 될까한 그 방 한 구석 무거운 솜니불 아래에는 형부가 누워 있었다. 아파, 병이 났어. 내가 놀란 눈을 해보이자 언니는 나를 향해 말하며 싱긋 웃었다. 자리가 뜬 탓일까? 쉽게 잠이 오지 않아서 내가 눈을 떠보았더니 봉순이 언니는 빨간 원앙이불 밑에서 형부와 꼭 껴안은 채 자고 있었다. 그리고 양력으로 그 해가 지나고 음력설이 오기 전 봉순이 언니는 다시 우리 집으로 찾아왔다. 지난번에 내가 미역저 보냈는데 그건 다 어째고 이리로 오니? 봉순이 왔구나. 반기지도 못하고 어머니는 얼굴부터 굳어졌다. 성님들이 아이는 친정에서 낳는 거라고 하대요. 본바 없이 태어났다고 욕 들을까봐. 원래서 온 게 아니고요. 괜히 아줌니까지 지 잘못 가르쳤다고 욕먹을까봐 지가 왔어요. 걱정 마셔요. 그냥 낳는 신용만 하고 지가 미역국 다 끓여 먹고요. 그리고 금세 갈 거예요. 그리고 며칠 후 내가 일어나 보니 벌써 언니 옆에 아이가 하나 누워 있었다. 어머니는 성가신 표정으로 거두지는 않았지만 막상 아이를 안고는 흐뭇한 표정을 했다. 아이고 일어나지 말아라. 누워있어. 애 낳고 날아갈 것 같아도 그때가 바로 몸 아껴야 할 때인 거야. 아이는 아들이었다. 형부를 닮아서 얼굴이 좀 거무스레하고 투실한. 딸 하나만 두었던 형부의 첫 아들이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어려운 고아로 자라나 남들 겪지 않아도 될 일들을 겪고 이제 좋은 남편을 만나 비로소 평범한 삶에 무난히 편입된 거기까지. 내가 봉순이 언니네 집에 가서 보았던 빨간 원앙이불 밑에서 길 잃은 고아처럼 이마를 맞대고 자던 두 사람의 얼굴. 영화로 치자면 그 장면에서 스톱 모션을 건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그래, 어렵게라도 이야기를 이어가자. 이상하다. 갑자기 내 손은, 거의 능숙한 타자수만큼 자판을 두드려대는 내 손가락은 부드러움을 잃고 뻣뻣해지기 시작한다. 이상한 일은 형부가 자신의 그 귀한 첫 아들을 낳았는데도 우리 집에 도무지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전화가 걸려온 것은 이른 새벽이었다. 봉순아, 어쩌겠니? 일어나서 옷을 입어야겠다. 아저씨가 차로 데려다 주신댄다. 애기 감기 안 들게 단단히 싸고. 엄마, 왜 그래? 무슨 일이야? 가방을 챙기던 영아 언니가 방문을 나서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죽었댄다. 어머니는 간단히 말했다. 죽었다면 그러니까 봉순이 언니 남편이 죽었다는 거야? 토스트를 먹다 말고 오빠가 묻자 영아 언니는 교복 칼라를 다리다 말고 잠시 오빠를 향해 봉순이 언니 너무 불쌍한 것 같아 라고 말했다. 전실이 소생인 큰아이는 우선 봉순이 언니가 자리를 잡을 때까지 큰 집에서 맡기로 했다며 언니는 아직 100일도 안 된 아이를 얻고 우리 집으로 왔다. 소복 차림의 언니는 방문을 닫고 어머니와 오랜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목소리는 아주 심각하고 낮았다. 잠시 후 봉순이 언니가 밖으로 나왔다. 왜 점심이나 해먹고 가지 봉순아? 괜찮아요. 나오지 말고 그냥 계세요 아줌니. 짱이 잘 있어? 언니 또 올게. 봉순이 언니는 뒤도 돌아보지 않고 총총 대문을 빠져나갔다. 나는 쭈뼛거리며 그녀의 뒤를 따랐다. 어머니는 봉순이 언니를 이제 그만 멀리하고 싶어하는 것 같았고 그래서 분명 이사한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았을 거라고 나는 짐작하고 있었던 것이다. 우리 집 이사 가도 애기 데리고 또 올 거지? 아까부터 불안한 마음으로 내가 물었다. 이사 가니? 응. 우리가 이사하고 난 다음 그녀가 찾아왔을 때 그녀는 얼마나 황망할 것인가. 아마도 어린 시절 그녀가 나에게 했던 그 이야기 속의 주인공처럼 대문을 열었는데 낯익은 얼굴은 다 어디 가고 백색의 햇살 튀어오르는 마당만 환하다면. 거기가 어딘디? 몰라. 새로 짓는 집이라는데 아파트. 뭐 전화가 있으니까. 봉순이 언니는 이사 간다는 사실을 가르쳐주지 않은 어머니에 대한 서운함을 이렇게 표현했다. 그때까지 이사 가면 전화번호도 바뀐다는 것을 봉순이 언니도 나도 몰랐던 것이다. 그만 들어가. 언니 갈게. 나는 더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왠지 눈물이 나오려고 했다. 사라져간 그녀 모습의 잔영이 흰 손수건처럼 오래오래 내 눈앞에 아른거렸다. 사실 이때가 나는 봉순이 언니와 진짜 이별을 한 것이다. 집에 들어가니 어머니는 모레네 이모님과 통화 중이었다. 그래, 또 돈 이야기지 뭐니. 대체 약값 한다고 타간 돈도 벌써 얼만데. 그 시집에서 고추 달린 핏줄이라고 애기를 달라는 모양이야. 그래, 그러면 좋지. 지도 나이 창창한데 수절을 하겠니? 나도 그렇게 얘기했는데 걔가 그 말을 듣겠니? 생각해보니 지도 애미한테 버림받고 여기까지 온 건데 나도 더 뭐라 말을 못하겠더라고. 지 맘에 그게 피멍이 들어있을 텐데. 그래, 나도 도와주지 못할 바에야 모른 척 하는 수밖에 더 있니? 그리고 다음에 혹시 봉순이가 우리 이사간 집 전화번호 묻거들렁 네가 적당히 알아서 둘러대라. 자꾸 와서 아쉬운 소리 하는데 안 줄 수도 없고 나도 괴롭다 정말. 그 후 가끔 찾아오는 봉순이 언니를 조금은 성가시고 부자연스러우며 쑥스러운 얼굴로 마주친 것이 만남의 전부였다. 나는 알고 있었다. 졸업을 하고 노동운동을 해보겠다고 공장에 들어간 일도 있었지만 나의 동기는 순수하지 못했다는 것을. 나의 동기는 죄책감이었다. 그곳에 간 지 한 달, 명목상으로는 대학 졸업자의 신분을 들켜버린 셈이었지만 내심으로 나를 발각해준 공장주 측에 감사하는 마음도 있었으리라. 그곳을 떠나면서 나는 어머니가 봉순이 언니를 마음속에서 내쳐버렸듯이 내 마음속에 들어있던 봉순이 언니를 내쳐버렸고 그 후로 다시는 그녀를 떠올린 적은 없었다.
그런데 내 친구의 말을 빌리자면 내 인생이 암전되어 버렸던 어떤 순간순간 나는 그녀를 떠올렸던 것이다. 작가의 말. 봉순이 언니는 그 후에도 끊임없이 남자들과 도망치고 다시 혼자가 되어서 돌아왔고 그때마다 아이를 하나씩 더 달고 왔을 뿐 점점 더 가난뱅이가 되어갔다. 게다가 봉순이 언니를 이용해 먹은 그 놈들은 다 기반 잡고 잘 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나는 안다. 그녀가 한 번 남자와 도망갈 때마다 얼마나 목숨 걸고 낙관적이어야 했을지를 그녀는 친구에게 말했을 것이다. 그 사람은 달라. 뭔가 운명을 느꼈다니까. 그러고 있는 게 가엾어서 내가 도와주고 싶었어. 어느 순간 우리는 멈추어 서서 혼란에 빠진다. 내가 더 많이 줄까봐, 내가 더 사랑할까봐. 토마스만의 말대로 더 많이 사랑하는 사람이 언제나 지는 법이라는 악착스러운 진리도 알게 되었다. 그런데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이다. 그래, 더 많이 사랑하지도 말고, 그래서 무사하고, 그래서 현명한 건 좋은데, 그렇게 해서 너의 삶은 행복하고 싱싱하며 희망에 차 있는가? 당신이 어떤 사람을 미워한다고 하면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당신의 한 부분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한다. 생각해보면 더더덜도 아니고 우리 모두가 가여운 영혼들, 오늘 밤 운결이에 뜬 별처럼 실은 소중하고 경이로운 존재들이라는 생각이 이 여름 내내 나를 붙들고 놓아주지 않는다. 이 책을 내고 나서 수소문으로 봉순이 언니를 만났다. 언니는 여전히 같은 얼굴이었다. 어쩌면 세월이 그렇게도 사람의 얼굴을 변하지 않게 하고 지나갈 수 있는지 모르겠다. 언니와 눈이 마주쳤을 때 나는 어린 시절이 짱아보다도 더 부끄러웠고 실은 힘들었다. 언니는 나를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그 특유의 느리고 어눌한 말투로 그대로네 했다. 궁금해하는 독자들을 위해 언니의 사생활에 대해 말하지는 않으리라. 수없이 많이 들었던 질문, 이 이야기 전부 다 사실이에요? 하는 질문에 대해서도 나는 대답하지 않으련다. 다만 언니는 잘 살고 있었고 나는 별로 그렇지 않았다는 것만은 말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언니는 그냥 봉순이 언니고 나는 소설가가 되었는지도 모른다.